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아주 뜨겁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네.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어쨌든 $1,000를 돌파를 했는데 이게 $1,000 돌파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1,000를 돌파한다. 작년에는 뭐 테슬라를 천슬라, 만슬라 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네. 올해는 이제 천비디아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한번 드려보면요, 여러분께 두 가지 포인트를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시장의 기대치, 예상치가 있거든요. 네. 그 예상치보다도 실적이 더 많이 나왔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전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도 실적이 말 그대로 성장해왔나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시장의 예상치가 매출액이 대략 한 $246억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발표했는데 $260억. 예상치를 웃돌았죠. 예. 그러니까 예상치도 높았는데 높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한 가지. 두 번째는 역시 순이익인데요. 뭐 주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이 $5.59였는데 예. 발표된 또 숫자는 $6.12니까 또 시장의 기대를 실적 매출액으로 보나 주당 순이익으로 보나 둘 다 상회했다. 이게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성장세인가를 봐야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랑 비교하니까 전년 동기 매출액이 $71억 였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게 $260억 정말 260% 증가한 겁니다. 또 주당 순이익도 당시에는 $1.09였는데 여기서 $6.12로 치솟은 거니까 이것도 뭐 4.5배나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실적이라는 면에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흐름이 명확하고 그 명확한 흐름 속에 시장의 기대도 굉장히 낙관적이었는데 그 낙관적인 기대치를 또 웃도는 실적 발표였다.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핫한 엔비디아 주식의 분할 여부도 큰 관심사였는데 네. 보통주를 10대 1로 액면 분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보통 주식 분할을 하면 네. 주가 상승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럼 엔비디아 이 시가총액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뛰어넘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예. 의견을 드려보면 말씀하신 대로 주식을 분할한다. 그러면 엔비디아 주식을 들고 계신 분은 9개, 한 주당 9개의 주를 또 추가적으로 받는 흐름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식을 분할한다라는 개념 자체는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다,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하는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더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시가총액 2위 기업, 1위 기업도 넘어설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인 건데요. 이 시장에서 보면 주가랑 좀 구분해서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반도체의 수요, 애플이나 빅테크 기업, 예.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 아마존도 포함이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계속 경쟁적으로 보급하고 싶어서 서비스 경쟁을 갖추고 싶어서 요구하는 것이 AI 반도체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의 AI 반도체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잉 수요인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고 싶은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줄 서서 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성이라는 면에서는 AI 서비스가 확대되는 그런 속도보다 AI 반도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산업적으로는 기대할 만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그 싶습니다. 부분에서는 엔비디아가 갑인 거네요, 그럼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은. 엔비디아 수준의 AI 반도체, 이 고성능 AI 반도체를 공급할 만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들은 엔비디아로부터 AI 반도체를 수급받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주문을 아무리 해도 충분한 공급을 제때 못하고 있는 입장.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당분간 안에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AI 반도체는 나오기 어렵겠다. 당분간 안에는. 그럴 만큼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기대가
추가적으로 야기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뭐 이른바 앞으로 꽃길이 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엔비디아인데 네. 자, 앞서 말씀해주신 뭐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네. 이 반도체 같은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이번에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고 나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뛰었단 말이에요.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고 우리 기업한테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부분 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혹시 예. 두 분 반도체 사본 적 있으세요? 아, 반도체 사본 적은 반도체를 없어요. 산다고요? 네. 사본 적 우리는 AI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예. 그죠? 뭐 구글 서비스도 이용하고 각종 플랫폼도 이용하고 애플 폰을 이용하거나 갤럭시 폰을 이용하거나 이런 기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AI 서비스가 담겨 있는 제품이나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예. 근데 AI 반도체를 사본 적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빅테크 플랫폼으로부터 이들이 AI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건데 그럼 이들은 반드시 필요한 게 AI 반도체고요. 그럼 AI 반도체는 나홀로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HBM이라고 하는데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매출이 굉장히 지대하게 많은데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는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조달이 되거든요. 예. 이게 합쳐져야 AI 서비스를 전달해요. 당연히 AI 서비스가 확충되고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같이 늘어나는 것이다. 밸류 체인이 그러하다. 또 AI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냥 AI 반도체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D램과 같은 평범한 반도체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 핸드폰 안에 반도체가 몇 개나 들어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D램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국면에서 국내의 반도체 기업들의 뭐 매출과 실적 호재 혹은 수출 실적 이런 것들이 더 기대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어쩐지 뭐 마트에는 안 파는 것 같았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 있었다는 걸 또 하나 알게 됩니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뭐 미국, 일본 이 산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우리 정부도 경제 이슈 점검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좋습니다. 이 반도체라는 것이 그냥 제가 영어를 죄송하지만 표현을 해드릴까요? 짧은 문장이니까. 예. AI is everywhere. 음. 이 한 문장이 정말 그 온 국민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AI는 그냥 도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AI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AI 반도체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급이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기업과 비교하면 상당히 경쟁 여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또 고성능 반도체 이런 영역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런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열강들은 AI 반도체 내가 다 하겠다. 또 AI 반도체의 앞단에 있는 밸류 체인, 뭐 D램이나 고대역폭 메모리, 설계, 테스트 이 모든 공정을 다 우리가 하겠다라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보강하고 갖고 있는 D램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지키고 그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의 경쟁력을 또 확보하고 하는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세계 열강들이 이런 영역들을 다 우리나라가 다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뭔가 뾰족한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언제 어디서든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 네. 3.50%인데 지금 지난해 2월 이후에 11차례 연속 동결이거든요. 네. 이 같은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네, 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요약적으로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좋습니다. 쏙쏙 들어옵니다. 네, 하나가 물가 안정입니다. 예. 네. 물가 안정 됐느냐를 판단해요. 두 번째, 경기 안정 됐느냐.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도입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그렇다고 경제가 위기 상황에 놓이면 안 되겠죠. 경기 안정 여부. 마지막 세 번째가 금융 안정입니다. 예. 지금 부동산 피해 후발 금융 부실 문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안정하는 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3.5%까지 제약적인,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한 높은 금리를 도입했는데 이게 물가 안정화에는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가 안정화가 기여는 하고 있지만 아직 물가가 잡힌 건 아니거든요. 네. 목표 물가 2%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아직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 그렇다고 금리를 인상하자니 경기 다시 불안해지고 네. 또 금융 불안 다시 생기고 부동산 불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금리를 인상하지도 인하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계속 동결하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됐던 거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아직 금리를 안 내렸잖아요. 네. 그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의원들은 아직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공개된 내용을 좀 고려했을 때 앞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언제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으로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금리를 인하할 시점을 타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 이 문제를 배제하고 결정할 수 예. 없는 입장이에요. 2.2%포인트의 격차를 두고 우리가 먼저 인하했다가는 또 더 2.25%포인트 더 벌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환율 불안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금 유출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역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정되지 않는 상황,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실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이런 조건이 마련됐다고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만약에 7월이다, 혹은 만약에 9월이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 이후로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뉘앙스가 지금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이 기준금리와도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자, 한국은행이 동시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네. 2.1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뭐 고물가다, 뭐 경제가 참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상향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관련한 배경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자, 그러니까 상향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경제 올해의 성장률이 2.1%라고 종전에는 봤다는 거예요. 그 종전은 대략 3개월 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가 한 2.1% 성장할 거야라고 봤는데 예. 3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 3개월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 이상의 실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반영해서 수정 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슨 실적들이 나왔느냐? 최근 1, 2, 3, 4, 5월 초까지 발표된 가장 중요한 통계가 수출 통계인데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좋았죠. 예상 외의 호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럼 왜 수출이 호조가 나올까를 판단해 보니까 수출 전체액에서 1분기 수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 수출액이 있고 반도체 이외의 수출액이 있겠죠. 근데 반도체 수출액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수출액을 보면 수출액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호조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출 호조세고 사실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인데 어쨌거나 반도체 수출과 수출 호조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 그게 반영되는 만큼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국 경제가 더 고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2.5%다. 그럼 2.5%로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한국 경제가 침체가 아니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생각보다 물가가 더디게 잡힐 수도 예. 있겠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는 것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전망까지 오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